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간밤 서울 도심에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 아래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 호소했습니다. 22개 자영업단체가 모인 자영업 비대위는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겠느냐 탄식했습니다. 네, 물론 허가받지 않은 시위였지만 어떤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을까 짐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이 인내한 지 1년이 넘었죠. 모두 힘들지만 매출은 급격히 주는데 임대료는 내야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금리의 상한선을 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하반기 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를 쫓아내는 움직임을 조금 더 기민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의식주연구실에서는 세계적인 복지국가 스웨덴도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북유럽 연구소 하수정 소장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보험사들이 자체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네요. 이걸 허용해준 배경,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금리는 충분히 신호를 주고 올린다고 했고 실적은 좋았고 경기도 부양한다는데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지수가 좀 높다는, 너무 높이 올랐다는 부담감들이 계속 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주들의 호실적, 그리고 차세대 아이폰 생산량 확대 기대감에 따른 애플의 신고가 경신, 또한 완화 기조를 재확인시켜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이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유가가 급락했다는 거,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심리 등이 에너지랑 기술업종으로 중심으로 장중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끝내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와 S&P 500은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인데 일단 청문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파월 의장 발언 전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수치인 6.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들 인플레이션에 대해 불안할 법한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러한 불안감은 달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만약 너무 높이 상승한다면은 연준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상과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달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쉬었다 갈 법한데, 이거는 마치 장거리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던 찰나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파월 의장이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괜찮아, 힘내, 더 갈 수 있어. 이러한 상황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 한국어 능력자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제 그리고 연준이 매월 내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6월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비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고 평가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무게를 뒀다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제 베이지북을 양호하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안도감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0.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은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매출과 실적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또 애플 관련주들 LG 이노텍과 같은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애플의 신고가 경신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또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2분씩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거든요. 그리고 경제 공부 깊이 있게 하실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는 경제 서적도 한 분씩 선정해서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얘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 또 없겠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2366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선호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당연히 경제발전소 외쳤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고 해서 다 좋은데 특별히 사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점이 좋다고 했습니다. 경제발전소 짱짱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아는 게 좋습니다. 쥐도 알고 새도 아는 게 좋거든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꼭 티를 팍팍 내주세요. 자,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부터 금리의 상한선을 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지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고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네요.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내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기인해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인데 금리의 상한선을 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까? 네, 최근 그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 15곳에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오늘부터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요, 5년 동안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그리고 연간 상승폭은 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어떤 변동금리 주담대를 쓰고 있었던 분들도 별도의 갈아타기나 이런 거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주담대 상품도 함께 판매가 됩니다. 10년 동안 월 상환액 증가폭을 2%포인트로 제한해서 장기 상환을 하려고 좀 계획하시고 있는 차주들에게는 유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폭에 상한선을 둔다. 요거는 반가운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이다 하면 하단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상한을 둔 만큼 기존 대출금리의 0.15에서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서 기존 대출보다 좀 이자가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월 상한액을 고정하는 주담대도요, 역시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한 0.2에서 0.3%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향후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이 특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는 했고요. 그래서 2019년 초에도 이 상품이 출시가 됐다가 금리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아예 더 내려가서 판매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지 헷갈리는데 앞으로 이자 부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약간 좀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미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차주들의 그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대출자들은 차주별 그 DSR 40%를 적용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따져보시고 대출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만 금리 비교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제유가 많이 올라서 휘발유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꽤 많이 오른 모양이네요. 네, 14일에 한국은행이 수입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수입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요, 수입 물가 지수가 115.43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나 올라 그 4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따지면 21.8%나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광상품, 석탄 및 석유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하반기가 되면은 이 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거다. 2% 내외일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상 대외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제 물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다. 수입 상품 가격이 뛰면 기업들이 원가 부담도 이렇게 똑같이 커지는 거여서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기업들이 그 수입 가격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도 그걸 제품 가격에다가 바로 반영하거나 전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비용 상승 압력이 좀 계속돼서 심해지면 사실 기업들도 그걸 버티기가 어렵고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물가가 근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지난 6월에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해서 석 달째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게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 가격이 올라서 그렇고, 기저효과도 겹쳤다. 그래서 2%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유가가 그 애초 예상보다 더 오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원래는 배럴당 $60 중반대에서 멈출 거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었는데요. 이미 6월에 $71 선까지 올랐고요. 지난 9일까지 유가를 보면 전월 대비 2.9%나 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요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유가 상황은 조금 더 체크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송재용님, 유튜브를 통해서 첫 등원했습니다. 1등, 출첵하려고 유공부터 대기 중인 1인. 야, 몹시 칭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5074님, 시중금리는 오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가 상승률은 돈이 많이 풀린 건 맞는데 돈이 잘 돌지 않으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최근에 5만 원짜리 회전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해서 한국은행에 물어봤더니 이게 사람들이 숙박이나 여행을 많이 안 가면 큰 돈을 지폐로 잘 안 쓴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잘 돌지 않고 은행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확전이 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 같은 장비들 있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장비를
다른 나라 거 혹은 미국 걸로 교체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대준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쫓아내겠다는 움직임인데 자세한 내용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이자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인 박승찬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정부가 그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 지역의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 투자 다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네, 요번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번 메시지를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이미 작년 7월이죠. 트럼프 시절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이렇게 4개 부처가 이제 공동으로 신장 이제 공급망 관련,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래와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바뀐 거, 좀 경신됐다고 바뀐 것은 4개 부처 플러스 그다음에 무역 대표부, 노동부가 2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속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이제 핵심 원료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폴리실리콘이 대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0%가 중국산이에요. 그 중에서 한 45%에서 한 50%,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바로 신장에서 생산됩니다. 아,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견제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경고를 했지만, 아마도 이제 미국은 이제 무역법 307조, 이게 한 1930년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노동 착취, 그러니까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또 이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아마 신장 관련해서는 우리 면화 얘기도 한번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 나이키나 H&M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신장에서 이 노동력 착취로 얻은 면화 쓰지 않겠다 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강력 반발하죠. 그래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중국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니나 잘하세요.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인권 문제부터 신경 쓰라. 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알다시피 이 절대 중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거든요. 뭐 바이든 할아버지가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양보 타협할 수 없는 의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아마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그래서 또 중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압박 그다음에 무역법 307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수출하는 나라를 보면 10개국 중에서 대부분 유럽하고 아시아국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재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다른 국가들이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신장 우이구르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부분에서 압박에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 더 논의할 주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산 통신 장비나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그동안 특히 유럽에서 많이 갖다 써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중국 통신 장비들 이걸 다 쓰지 말아라. 동맹국들도 쓰지 말아라.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의 중국산 장비를 떼어내고 다른 나라 거나 자국산으로 바꾸면 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보상 프로그램이죠. 이게 사실 좀 더 거슬러 가면 작년 12월에 이미 이제 FCC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중심 이런 기업들, 통신장비 기업들이 안보 위협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FCC가 이제 사용금지 장비 목록을 어떤 거
하면 안 된다. 미 의회 제출을 했고요. 그 당시 때는 작년 12월에는 16억 달러 정도 예산을 배정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좀 늘어났죠. 19억 달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게 보상 프로그램이고 그게 이제 문제는 이 미국의 농촌이나 소도시 같은 데서 아무래도 좀 이제 가입자가 좀 적은 그래서 이제 10,000명 이하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이제 못 바꾸니까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장비 교체 비용을 바꿔줄 테니까 바꿔라라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화웨이나 이 충신통신 같은 곳들이 만든 게 백도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해왔는데 네네. 사실 이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난 건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좀 부분적인 증거가 뭐 다른 나라에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확실히 뭐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조치를 내리는 그 일련의 과정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숨은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태양광 패널 수출도 못하게 하고 통신 장비도 좀 눌러주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시면 화웨이하고 중싱 말고 나머지 3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3개 기업이 뭐냐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신 기업도 있을 텐데 다 통신 장비 기업인데 조금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목적의 속내는 뭐냐 했을 때 일단은 미국은 안보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 이걸 당연히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또 그 네. 속내는 이 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사전에 봉쇄시키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까 5개 기업 말씀드렸는데 뭐 하이커비전이나 다화는 대표적인 뭐 안면인식 CCTV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이테라 같은 기업은 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설 네트워크 통신 분야의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전 세계 120여 국가에 이미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 공공안전 시스템 프로젝트도 이 하이테라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하물며 런던 경찰청 프로젝트, 뭐 크로아티아, 뭐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결국은 이게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그다음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 확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결국 이 테크 경쟁, 기술 패권의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한 부분에서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걱정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단순히 경제 접근도 제지하고 또 그것만 하기도 명분 부족하니까 이제 인권, 민주 여러 이슈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함께 공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게요. 싸울 때 항상 명분이 좀 부족하면 등장하는 게 인권 문제. 이게 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와중에 우리의 포지션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은 미중 양국의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슈와 사안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저는 EU 사례를 하나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어요. EU가 어떻게 하는지. 네. 지난 G7에서 영국에서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경제가 다 논의됐잖아요. 그렇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죠? 다 이제 중국을 견제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7월 초죠. 중국, 영국,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G7에서 대중국 경제 참석한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론이라는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네. 교를 달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민주인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더서 같이 하지만 또 코드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그게 경제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독일 한번 볼까요? 연간 수백만 대씩 자동차 수출해요. 중국에. 네. 프랑스 패션 명품 산업의 주요 고객이 중국이죠.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한국이 미중 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자꾸 약해지는 게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EU가 미중 양국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EU한테 계속 공을 들이는 것처럼 중국이 공을 들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중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제 한미 간의 연결고리, 한중 간의 연결고리를 좀 사안별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여 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깍두기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메소드 연기도 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도 1등을 두고 치열하게 달리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클베리님 오늘 1등 하셨어요. 국두건님 감사하고요. 홍제동 꿀주먹님 진짜 나중에 그 언젠가 우리가 공개방송을 할 수 있다면 홍제동 꿀주먹님의 어떤 체격 이런 게 정말 궁금합니다. 옛날에 질서 좀 유지하셨던 그런 분일까요? 대식구님 오늘 아침에도 경제발전소 함께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런님 뉴스공장 출연 때부터 팬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모셨을 때 모르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가셨어요. 세계적인 복지천국 스웨덴에 대해 알려주셔서 우리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이 나라도 월세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답니다. 총리가 자리를 내려놨다가 가까스로 돌아온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는 분,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의 저자이자 북유럽 연구소 소장이신 하수정님, 북극여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름휴가 이제 뭐 생각도 못하게 됐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이런 나라들은 요즘 같은 때도 휴가를 많이 갑니까? 요즘은 휴가를 못 가죠. 그러니까 장거리도 여행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 휴가 기간 실수는 있지만 여행은 못 가고 있어요. 원래는 막 한 달씩 휴가 가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렇죠. 보통 7월 한 달은 거의 도시가 쉬는 것 같은 시점이라서 제 친구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 서비스 직군들도 다 휴가를 가니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하는 시기가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이분들도 통행이 많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요즘에 부동산 뉴스 때문에 이 정치권이 들썩들썩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이 휴가 기간이라 원래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휴가도 못 가는데 정치권에서도 총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을 당해서 총리직을 내려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뭘 크게 잘못했나요?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인데 재미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은 복지천국일 뿐만 아니라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에 나앉지는 않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정책을 뭐 실수한 게 있었나요? 이게 시간표를 보자면 6월 21일에 의회에서 총리의 불신임이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28일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덴은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제 새로 당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이제 내려놨으니까 야당이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내각 구성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리에게 기회를 줬고 7월 7일에 이제 다시 선거를 통해서 복귀를 하게 돼서 거의 15일 동안 보름 동안은 스웨덴에서 정부가 없는 상황이었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무정부 상태가 벌어질 정도로 총리가 실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근데 그게 부동산 때문이다. 네. 알고 보니 이 안에는 부동산 그 아파트 임대료의 상한선을 폐지한다. 요걸 검토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역풍을 맞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총리가 사회민주노동자당 그러니까 3인당 좌파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대료 상한선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우파에서 들고 나올 정책이잖아요. 그랬는데 좌파 당수가 이거를 했더니 이제 진짜 좌파당이라는 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요? 네, 이름이 좌파당이에요. 네, 네. 그 좌파당에서 그러면 우리 너네 불신임 할 거라고 막 이거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불신임하겠다. 지금 임대자들을 이렇게 위험으로 내몰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마침 우파당의 극우 정당이 또 있어요. 스웨덴에 네.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극우 정당인데 뭐 미국으로 치면 트럼프 지지자랑 약간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데 근데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자기 당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게 우파 정책이라고 해도 지지자들이 가난하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구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이제 투표에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정책이 그 본인이 원래 몸담고 있었던 정치 성향을 가진 곳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고 말씀하신 그 우파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상황을 그 총리가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려고 한 겁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까 내각 책임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극우 정당이 한 20%, 18%를 득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좌나 우나 이렇게 기존에 유명하던 정당들이 과반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을 빼고는. 근데 누구도 극우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들의 이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당을, 그러니까 스웨덴 민주당 3인당을 지지했던 게 중도 우파였거든요. 네. 근데 중도 우파에서 우리가 너네 지지할 테니까 대신에 이 부동산 정책 실행해줘. 이렇게 조건을 걸고 처음에 지지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걸었고 이제 걸었지만 이런 파장이 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근데 스웨덴의 주택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바구니 달기처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약했던 게 부동산 개혁이었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한다 이 내용이었다는 건데 네.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월세 상한제처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있었단 얘기네요. 이게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게 스웨덴은 사실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 조합이라고 하는 세입자 연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입자 연합과 집주인 연합이 또 있죠.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매년 이 협상을 연초에 하는데 2% 이상 넘긴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집값도 다 다르고 전월세 가격도 다 전세는 없습니다. 월세 가격도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세입자의 대표와 모든 집주인의 대표가 만나서 매년 몇 %로 올릴지 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협상을 모두 하죠. 그 결과에 따르고요. 네. 근데 또 이게 집값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항상 임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값의 임대료는 그러니까 월세는 거의 다 비슷해요. 집의 평수에 따라서 정해진 값들이 있어서 그게 다 비슷한데 매년 2% 이상은 올린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집세를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수익이 네.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만은 이거를 없애자 이런 제안을 검토하겠다 했더니 이제 임대 쪽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동안 2% 이상 올라간 적이 없으니 민간에서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할 그 어떤 유인이 없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들이 전부 다 노후화가 되다 보니 새로 지은 집에는 임대료를 좀 올릴 수 있게 해주자 이걸 검토하겠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집들이 이렇게 노후화돼 있으면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한번 돌아보자면 스웨덴이 이제 중립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웨덴은 살아남았어요. 유럽이 거의 다 폐허가 됐을 때 스웨덴은 살아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스웨덴한테 그것의 수출의 물량이 막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의 인구는 별로 없는데 수출을 막 해야 되니까 공장도 짓고 막 네. 일자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렸고 또 스웨덴은 여기에다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민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네.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집을 정부가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100만 가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1년에 10만 가구씩 1965년부터 75년까지 1년에 10만씩 공급을 해요. 와. 엄청나죠. 네. 근데 스웨덴의 인구가 당시에 800만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족이 4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 이 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물량인 엄청난 거예요. 물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집값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그게 임대주택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고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네. 해도.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이제 리모델링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면은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지어진 그 집의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저도 그 중에 한나에서 살았었거든요, 유학 시절에. 근데 어떻든 이제 새로운 집으로 또 네. 다양해지잖아요, 사람들의 뭐 취향이든 이런 게. 근데 그게 거의 지금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흥미있게 봤던 뉴스가 스웨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 세계적인 음원 서비스 회사가 된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쓴 적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총리가 총대를 맸다가 자리를 내놓게 됐다.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스포티파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스포티파이가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스톡홀름의 월세가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파트, 원룸 아파트의 월세가 임대료로 이제 책정된 게 지금 가격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70만 원 수준이라고 치면 스웨덴의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럼 되게 싼 편이고 파리, 런던 이런 데 비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집의 상태는 거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월세를 소득 대비 월세가 몇 %를 차지하느냐 이런 비율이 있는데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만한 네. 거죠. 근데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먼저 우리 의자 뺏기 게임처럼 맞습니다. 먼저 앉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인구는 스톡홀름에 진입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임대한 사람은 자기가 계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안 살더라도 그냥 암시장에다가 내놓으면 몇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단위로 내놓으면 금세 나가죠. 아, 내가 월세를 살고 있지만 월세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재임대가 거군요. 되는 건데 그러면 2배까지도 몰래 받는 암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상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제 스웨덴에서 이렇게 50년 된 집에 사셨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월에 월세를 얼마나 부담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3,000크로나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자면 4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진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아파트는 학생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입주 대기가 보통 평균 4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외국인한테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순위를. 근데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대주택 대기 기간이 11년. 아, 지금 내가 스톡홀름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어떤 집에 대기표를 딱 뽑고 줄을 서면 11년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기 지역이 있잖아요. 네. 인기 지역 같은 데는 20년. 20년이요? 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아기가 오늘 태어났다 하면 오늘 번호표를 뽑고 신청을 해야 이 친구가 대학 갈 때쯤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뭐 유치원 이렇게 하듯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러는 데도 있고 또 임대주택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네. 임대주택, 사회주택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다른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청약에서 가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뭐 몇 살이 되기 전 생일에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막 비법이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 이게 그 정도면은 주택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너무 좋죠. 그쵸. 하지만 외곽에서 스톡홀름으로 진입하고 싶은,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는 많이 받지만 주거 환경을 좀 낮게 좀 더 옮겨가고 싶은 분들은 참 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세계적인 음원 서비스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못 온다는 거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스톡홀름에 이사 가려고 복덕방에 알아봤더니 제가 1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은 이사를 못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임대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월세보다는 어떻게든 갭 투자를 하건 돈을 끌어모으건 자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 내느니 나는 모아서 내 집을 살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있죠. 실제로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가 되게 익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달 막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박사과정 커플이 집을 샀는데 집값의 이제 10% 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그다음 자기 소득이 분명하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아주 저리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LTV가 우리로 치면 90%까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은 한 75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봤는데 집을 사도 월세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막 월세 안에 사실 저는 모든 수도, 전기, 와이파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래요? 예, 지금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월세 안에. 네. 근데 집을 사면 제가 그걸 제 돈으로 또 내야 되고 막 관리비도 내야 되고 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월세로 내 쫓겨나지도 않는데 사는 게 제일 속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샀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도 가족이 있거나 이제 조금 더 가족의 수가 늘어나거나 네. 이러면 당연히 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월세가 그렇게 조건이 좋고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월세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집을 사나 임대주택에 사나 이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이 너무 노후되고 있다.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도 있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생활 양식이. 이 부동산 시장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이민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학교에 가도 이제 이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언어도 배우는 게 느리고 우리처럼 교육 문제를 들어서 그래서 이민자가 많아지면 원주민이 계속 이사를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적인 주거 분리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심화되어서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는 민주주의라던가 사회통합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큰 가치인데 주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든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이게 스웨덴도 사실은 사람 사는데 다 거기서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일 텐데 공급을 늘리려면 스웨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스웨덴에 가 있겠다. 근데 공급밖에 답이 없는 건 맞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공급을 늘리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을 좀 줘야 하는데 네. 그러자니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좀 문제가 되고 하지만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이번 생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네. 벌어지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시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10년 동안 100만 호를 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하는 의식주연구실 북유럽연구소의 하수정 소장, 북극여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300엔젤님, 왠지 출석부 부를 때 호명이 안 되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이제 서운하지 않으시겠죠? 1645님, 소장님의 톡톡 튀는 센스 만점 설명에 경제 지식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곳간에 쌀가마니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서 만석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콕 집어서 김현미의 경제발전소라고 할 거예요. 박연미예요. 박연미의 경제발전소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 북극여우님, 오늘 북극여우님 팬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희가 또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준비해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보험사 얘기인데요. 보험사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 자체 플랫폼을 만들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게 웨어러블 기기하고 맞물려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끔 몸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걷거나 살을 빼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포인트도 주고 혹은 보험료를 대신 낼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동엽 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스케어라는 거 개념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운동, 뭐 식단 관리라든지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라든지 뭐 의약품하고 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업계가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저희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저희가 사후적 치료, 큐어에서 사전적 관리, 케어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고객과 장기간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질병 노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험사들이 고객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험사가 기존에 고객이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을 단순히 평가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건강 위험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건강해져서 병원에 안 가시면 보험금 지급할 일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드림으로써 수익성을 도모한다 이런 얘기네요. 보험사도 보험 손해율이 이제 많이 안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네. 고객분들 금융 소비자분들도 보험료를 많이 안 나도 되니까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험산업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이걸 내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용품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그걸 한 번에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헬스케어 기업과 제휴를 해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 개선 등 성과가 있으면 자체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그 지급 포인트를 보험료 납부 용도로 쓸 수 있고 헬스몰에서 영양제 용품 구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내용은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라든지 혈압, 혈당 관리 기기 등이 이런 부분들이 출시되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실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하고 헬스케어 서비스가 융합이 되면 정부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게 디지털 혁신이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고소득자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게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해서 이제 대다수 소비자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보험 산업에서도 이게 디지털 융합한 헬스케어로서 많은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타트업들이 왜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체크업할 수 있는 앱도 있겠고 아니면 맞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웨어러블 기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그런 헬스케어 업체인데
여기 보험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게 그 고객들에게 그런 효용이 그 가치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객들과 보험사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다. 요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증식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요? 네, 아침과 비슷하게 플러스 0.1에서 2%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LG 이노텍이 오늘 플러스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F 신고가 경신의 힘을 받아서 같이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10시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향후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초까지만 해도 한은의 연내 2회 금리 인상이 예상됐지만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진입에 따른 내수 충격 우려를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여부가 오늘 장중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10월쯤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다들 아마 긴장을 좀 하고 계실 텐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이 시점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후장도 이 정도 수준의 양호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금통위 이외에도 점심때쯤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은 이거는 장중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탄력을 강화시킬 만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용 받으실 분 저 알려주세요. 작가님, 안 보입니다. 녹용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1709님, 5051님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은 2366님께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달리임님, 길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난 출첵하지 않을 때야 흥치뿡 하셨는데 저희는 길들이면 반드시 AS를 해드립니다. 그 어린 왕자 아시죠? AS가 되는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그리고 K머크로스님, 깍두기라는 표현 정말 와닿습니다 해주셨고요. 제가 한국어 좀 하나요? 5051님, 신혼 부부가 되실 예정이군요. 10월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벌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돈 모으는데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셨는데 제가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저질렀던 제일 큰 잘못은 결혼식만 하고 통장은 결혼을 안 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10년 지나고 깨달았는데 결혼하시면 통장부터 반드시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돈이 빨리 모입니다. 그리고 1239님,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아도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외국 자본 등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싹쓸이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길부터 너무너무 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아까 핑크로버님 하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양이아벤님 군산에서 오셔서 반갑고요. 6012님 될지어다 언젠가 1등이 꼭 될지어다. 내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